일단 오늘 강의를 먼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제가 할 거고, 두 번째는 저랑 연관이 된 이제 중개법인 대표님이 해주실 거예요. 왜 그분을 제가 초대를 했냐면, 일단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뭐 어디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그쵸? 그런 얘기를 해줄 건데,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고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재개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초기 재개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미 박원순 시장 때부터 초기 그 재개발 선정된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기존 지역들도 300군데 넘게 해제되면서 사실 신규 공급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 지역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딘가에 잘 선택하면 수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 지역을 보더라도 이게 확실히 실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조합원 지위 양도 때문에 초기 재개발에 동의서만 진고해도 지금은 뭐 계속 아무것도 없는데 1억, 2억씩 빌라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좀 괜찮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노후도가 많이 되더라도 주변 면적이나 또 역세권의 반경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좀 보는 법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는 할 거예요. 지금 1주택자이신 분도 있고 뭐 자녀분 명의가 살아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건 이거예요. 결국에 주임사는 부활한다. 그리고 1주택자에겐 최고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주택자한테는 이게 기회가 아닐까요? 다주택자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주임사에 대한 효과. 이미 보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지금 1주택자는 뭡니까?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자기가 주택수를 늘리면 이제 종부세 부담해야 되고, 지금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내야 돼요. 걸리면, 시점 걸리면. 그리고 중간에 뭐 재산세 2개 내는 거 그건 작으니까 빼더라도,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비과세 그리고 보유세, 이 2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여기서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혜택, 어디서 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미리 선점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투자자는 수익률을 크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 혹시 1주택자라면 주임사가 어떤 혜택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며, 기존의 주임사가 왔을 땐 어떤 시장이 흘러갔는지,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매매 임차 시장 어때요? 안정적인가요? 불안정하죠? 지금 임차 시장 불안정하고, 뭐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초반까지는 조금 조용했다가 다시 또 오름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월세는 계속 올랐단 말이죠. 지금 그 짧은 시간 동안 임대입법 이후에 월세로 전환된 수요가 10%가 넘습니다.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월세 그 속도, 올라가는 속도를 또 보자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보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세가 1.5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8억 하던 게 12억, 이 정도 수준으로 갔다. 물론 하위 주택 시장은 이 논리가 맞지 않은데, 그냥 보편적으로 보고 우리가 아는 서울의 중상위 입지 이 정도 보자면 평균적으로 1.5배 정도 전세가 상승을 했더라. 월세를 봐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걸 체크를 해볼게요.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지금. 집은 이렇게 많은데 왜 문제가 될까? 매매가는 왜 불안정하고, 그리고 임차 시장은 왜 불안할까요? 이 논리로 보자면 숫자로 보면은 풀리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락론자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주택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어요. 주택 부족하지 않다. 왜? 보급률이 100% 넘어가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 5년 후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지금 100% 초과하지만 자가 점유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체크했을 때 5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나머지 43%는 무주택자입니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임대시장이 비중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전 국민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살려면 자가 점유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 임대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 자체, 영향이 굉장히 크다. 임차 시장을 잡지 못하면 결국 매매 시장의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임차 시장이다. 이게 하방 경직도, 하방 지지를 의미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임차 시장의 비율이 57% 수준이면 이게 어디에서 공급이 될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공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소량이에요. 결국에 민간 임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주택자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는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서울은 더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 물량 의존도가 8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 공급되는 물량의 임차 금액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만 임차 시장 안정을 할 수 있고 매매 시장 안정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자, 공공은 보세요. 그 퍼센테이지도 얼마 안 되는데 수량 일단 적고 위치 좋지 않죠. 서울은 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공을 풀어나가기 어려워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 시유지나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청년 역세권 주택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작은 형태로 주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으로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곳은 거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질 이런 것들이 모두 좀 떨어집니다. 자,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적으로 임대가 항상 시장에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자, 따라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다주택자는 어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주택자가 일반 사람들이 살 주택까지 다 사버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서 나머지 무주택자한테는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무주택자분들이 돈이 있어서 살 거예요.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돈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집값 생각하지 않고 임차 금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 안 하고 임차 시장이 견조롭게만 흘러가면 그게 안정적인 시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 않아요. 그럼 임차 공급이 막히죠. 거기에 더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발현되니까 동시점에 거래 가능한 물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원래 2년마다 하던 계약이 4년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갱신한 거는 계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적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럼에도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 자, 그래서 임대차 3법 시행 전과 그리고 현재 이 전월세 금액 차이가 이중 가격이 생겨버리네.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만 1.5배 차이 나요. 결국에 첫 갱신권이 종료되는 시점 8월부터 이제 줄줄이 나오겠죠. 그때부터 금액 차이 때문에 거주지 밀려서 같은 보증금이면 뭐 은평구나 뭐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거주지 밀림 당하거나 아니면 같은 지역에 살려면 아이 때문에 같이 있는 분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증금은 그 정도 수준에서 월세로 나머지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임차인들이 세팅이 될 거예요. 자,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22년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은 바닥이에요. 최악이죠.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좀 뒤로 밀리고 있어요.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둔촌주공 바로 지금 분양도 다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 입주할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뭐 시멘트가 뭐 얘기해요 뭐예요. 지금 모든 면들이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가격 상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주지 가격만 내려갈까요? 우리 아파트 매매 가격만 내려갈까?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맞춰지지 않아요. 지금 숫자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총 주택수 부족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숫자로 보면 절대 이해가 못하는 게 뭐냐면 자, 총량으로 보면서 이제 하락론자나 그냥 액면가로 봤을 때 생각하는 분들 보면 다주택자가 지금 물건을 더 안 사고 오히려 집을 팔면 임차 물량이 이제 감소한다고 분명히 네가 얘기했지. 얘기했으면 그러면은 이 감소한 게 임차 물량 감소한 게 누가 샀을 거 아니야. 무주택자가 집을 샀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임차 수요도 감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막상 이렇게 보면은 얘 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함정이에요. 통계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지역적, 우리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주택자들이 지금 투자한 보유하고 있는 물건, 임대사업자 낸 물건, 뭐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고 지금 안 판 거. 대부분 상위 입지잖아요. 중상위 입지. 미래가치 높은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지일수록 지금 임차 수요는 강한데 이 다주택자가 이 상급지 물량을 못 사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실수요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해서 임차 놓을 수요는 줄어들면 자, 임차 수요는 여기는 상급지. 우리가 잠재적으로 보는 데가 어디예요?
상급지일수록 임차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살래? 그러면 민증, 자, 시그니엘 민증 까면 시그니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월세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소득자들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임차 수요도 상급지 살고 싶어요. 돈 아끼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상급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급지일수록 임차 수요는 많은 반면에 지금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상급지의 임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가 자급 그리고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 하급지는 좀 견조롭습니다. 하급지일수록 임차 수요는 약한 편이죠. 그리고 임대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상승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지, 하급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열까지 다 알고 있어야 이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얘가 많이 올랐네 전보다, 얘는 전보다 조금 올랐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 매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분석인 겁니다. 뭐 어렵게 수학적인 거 써가면서 뭐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 없고. 자, 어쨌든 주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상급지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된다. 임차 시장도 불안정하고 매매 시장도 더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임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급량을 크게 들이지 못해요.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은 시작부터 15년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택지 개발 하더라도 지금 토지 보상부터 해서 쭉 봐도 아무리 빨라봐야 5년에서 7년 정도 봐야 돼요. 당장 공급을 크게 늘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기존 물량도 늘리고 또 시간차를 두고 민자를 들여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유스테이, 이런 용어 있죠? 이런 비슷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행령을 통해서 주임사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건 뭐냐? 이 정도는 줘야지 사람들이 주택 공급할 거예요. 전처럼. 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량을 늘리는데 1주택자의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게 혜택이 가능한 주택은 그 가치가 급등합니다. 갑자기 호재가 씌인 거예요. 그 물건의 특성이 씌인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호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임사 혜택이 나중에 발현될 수 있는 주택은 그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 이전 임대사업자 활성화 당시 임차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 그때 나올 때 항상 기능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잖아요. 역기능을 지금 얘기했으면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순기능도 알아야 되고, 지금 태스크포스 팀장 같은 경우에도 그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좀 싸게 산 겁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추후에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 전용 60제곱 이하 이 소형 면적이죠. 소형 면적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통과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고 나서 나중에 혜택 받는 거는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임대사업자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순기능 찾아볼게요. 우리가 2018년부터 20년을 봐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임대사업자 기능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다주택자 중과 이전에 2018년 3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35,000명이에요. 물건 더하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이 160만 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23%예요. 대체주택,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이 77%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트만 생각하고 임대사업자를 결여해서 보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지금도 등록이 가능해. 그럼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결합해가지고 미리 준비한다면 나머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혜택을 준다면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걔는. 평균 전세가가 시세보다 40% 낮더라. 네, 서울입니다. 40% 낮아요. 이 순기능 아니에요, 이게? 경기는 살펴보니까 30% 저렴합니다. 이게 순기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장기간의 상환 5%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주고 대신에 혜택을 준다면 순기능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때 임대가 안정화가 꽤 됐더라. 요게 중요하다. 아까 등록한 거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번 정권 들어서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게 이제 다주택자는 집을 좀 파시라.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라. 했잖아요. 선전을 했잖아. 그러면서 이때부터 했어. 17년 말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요.
정권 잡고 나서 이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때 등록한 거 보면은 이때 35,000명이었습니다. 왜?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들어갔거든. 그 전에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8년 9월에 또 맞네? 이때 뭐가 있어요? 9.13 있었잖아요. 9.13 이후부터 어떻게 됐다? 혜택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로 등록을 하셨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국 160만 채가 이제 임대사업자 물량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전세가가 쭉 올라와요. 예, 쭉 올라오고,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정체가 돼. 이게 공교롭게도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을 때입니다. 쭉 올라오다가 멈춰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이거와 맞물려서 뭐 헬리오시티 나오면서 그 역전세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임대사업자가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시점이 이제 무슨 시점이죠? 임대차 3법. 오히려 전에 순기능을 했던 건 없애고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것을 올려놨더니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주임사 부활은 결국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기존의 다주택자는 이미 학습이 돼 있고 이미 많이 샀어요. 근데 추가로 이제 살 때 자본이 여유 있는 분들이야 또 추가로 계속 사겠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주임사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지금 고민이 가장 많은 사람. 1주택자가 고민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자, 지금 1주택자가 왜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하느냐.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 어떤 영상은 비과세를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과세를 포기할 것까지는 없어요. 예, 비과세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예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1주택자 최대 고민은 지금 고민 자체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걱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2주택자 되면 종부세 내야 되잖아. 예, 종부세 되면은 이거는 이제 6억 올라가면은 공시가 6억 위로 올라가면은 대상이죠.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주임사의 혜택이 부활되게 되면 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도 임대사업자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못 써요. 근데 다른 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임사의 혜택이 부활한다면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들어간다면 소형주택의 가치가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1주택자들은 지금 주임사를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뭘까요? 일단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축의 경우, 분양의 경우입니다. 분양받을 경우 오피스에도 받을 수 있고 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제 기점이에요. 6억 밑으로 떨어지고 지방은 3억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60제곱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은 감면을 85% 혹은 금액이 낮으면 10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재산세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 자, 등록 2채 이상 하실 경우 이건 또 더 내려가네요.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00% 감면 받고요. 이거보다 이상 면적일 경우에 이 감면율은 조금 낮습니다. 예, 낮아져요. 자, 그리고 거주택 비과세 이게 제일 커요. 위에 거는 뭐 큰 건 아니고요. 거주택 비과세. 그리고 요즘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왜? 지금 초기 재개발 유행이니까 약간 신축급에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 들어간 빌라들을 일부러 사가지고 신축 지분 차지하면서 취득세 감면 85% 받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제일 큰데 이게 임대 개시 시점 6억, 공시지가 6억, 기준시가 6억이고 그리고 85제곱 밑으로 떨어져야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혜택 요것만 가지고도 잘 활용하면 지금 투자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요거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가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소형 아파트 갭 투자 수요 증가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 가격 안정세를 얘가 줄 거예요. 매매가의 안정도 줄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될 거예요. 그거를 이따가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랬었지 할 거예요. 어떤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소형 상승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선점하게 되면 이 급등한 가치만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1주택으로는 큰 자산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주택만큼 괜찮은 건 전 없다고 봐요. 자, 시장 상황에 따라 면적의 가치가 변화하더라.
자, 지금은 제가 2016년, 17년 하고 정권 전, 바로 직전, 그리고 정권 후, 지금 현재 호가. 그 단지도 좋은 단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서울의 이제 동대문구 단지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가격이 눌린 거예요, 심지어 이게. 딴 데보다 덜 오르는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 근데 덜 오른 데인데도 이래.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20평대하고 30평대예요. 지금 20평대 가격 어때요? 4억 3천. 30평대 어때요? 4억 5천, 뭐 4억 9천.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이거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투자 수요도 어느 정도 가미되고 시장의 자유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적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도 많고 거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실수요 장세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 30평대. 강세예요. 대형 강세예요. 여기 제가 지금 40평대 얘기 안 써놨잖아요. 40평대 14억이야. 호가가 제일 세요. 40평대가. 30평대랑 지금 볼게요. 이때 차이 안 났잖아요. 지금 9억 3천이야. 얘는 12억이네. 지금 거의 붙어있던 가격이 이렇게 변화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투자도 돌아올 수 있는 시장 자유도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 장세로 규제를 하니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주택들만 많이 올랐습니다. 좋아하는 면적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다시 임대사업자가 부활하고 투자 수요가 좋아하는 주택이 소형 면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줄어들까요, 일로? 아니에요. 얘 가격이 일로 바짝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 갈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좀 더 용감해야 되고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리고 전에는 어땠을까? 시장 정상화 시기, 이 정권 이전에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갔을까?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임사의 부활은 투자 수요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몇 년간의 실수요 장세로 인해서 위축된 소형, 자, 그리고 지금 파주직지세의 대형. 근데 주임사가 부활하고 소형으로 한정된다면, 60제곱 밑으로 떨어뜨려서 한정된다면 소형의 가치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형이 그 어느 때보다 싸요. 프리미엄도 그래. 지금 아파트 신축장 보잖아요. 제일 프리미엄 높은 게 30평대야. 피 막 4억 붙어 있는데 20평대 얼마인지 알아요? 2억대 초반. 피가. 여러분들 순식간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서울 아파트 값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순식간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랬잖아. 지금도 아파트 외에는 이 주임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선점 기회는 여전히 많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차후에 주임사의 혜택이 추가되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내가 먼저 대응해서 이런 가치를 어느 정도 더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도 기회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선재개발 물건, 공시가격 낮은 거. 빌라촌들 보면 공시가 낮잖아요. 신축이면 좋지만 구축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신축이 전세가율이 높아서 투자금은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다 이렇게 교집합을 좋아해요, 저는. 역세권이면서 숲세권이면서 상권 인프라 있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초기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봐요. 역도 가깝고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도 좋고 이게 노후된 주택이 밀집돼 있지만 주변에 아파트 값이 엄청 비싸고 이런 데 좋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쪼개기가 된 물건이 있으면 그걸 삽니다. 그러면 주임사 걸면 85% 감면받잖아요. 그래서 선 재개발 물건 등록 후 뒤에 주임사 혜택 받는 전략.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때 투자라는 것은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높은 걸 사는 건데 그 무엇보다 재건축 재개발이 잠재 가치가 높아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남의 이미 신축들 아파트와 그리고 재건축을 노리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뭐 작게는 뭐 10억에서 20억짜리 차이가 나요. 물론 프리미엄 붙고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까지 계산을 해야겠죠. 제초안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남 뉴타운 오면 여러분들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투자금 뭐 총체적으로 보면 20억이 이제 넘어가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게 바로 거기서 보이는 한남 뉴타운에서 보이는 아리팍이 40억. 예. 40억대인데 얘는 지금 20억대밖에 안 되네.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신축되고 그 잠재 가치가 폭발하면서 일정 시점에는 강남의 아리팍 가격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 이상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시점에 따라서. 항상 다음 신축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투자자지 지금 신축 보면서 부러워하는 건 투자자가 아닙니다. 다음 신축을 찾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 투자자들의 숙명이라는 점 잊지 말고 지금 제일 좋은 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보시면서 본인이 주택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른 뭐 비주택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싶은데 본인한테 맞는 이 부동산 종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부 첫 번째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되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제 예상 알려드렸고 지금도 주임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